2022년도 국가첨주표준 데이터센터 모집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첨주표준센터 최용석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은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행사 순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정책국장님이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여 국가첨주표준센터 체계 및 제도 운영, 데이터센터 역할 및 모집 안내, 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 사례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모두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국가첨주표준센터 데이터센터 모집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첨주표준센터 최용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한 역량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집중 발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첨주표준센터는 참조표준 사업 및 데이터 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그 계획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 센터로 선정되실 수 있는지, 우수한 데이터를 널리 쓰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2022년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모집 설명회의 첫 순서로 국가기술표준원 주수령 국장님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주소령입니다. 오늘 2022년도 국가참조표준 설명회를 맞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대면 모임이 조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참조표준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국가참조표준의 재정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주고 계신 박승남 국가참조표준센터장님을 비롯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표준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활용이 고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일명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저희는 일컫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산업법을 제정하고 올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세상을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 값어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정말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도 하더라도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를 통해 검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누군가가 공인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컴퓨터 안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활용도를 찾아내야지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는 연구와 상용화에 있어서 오히려 연구하시는 분들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참조표준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공인한 것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입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데이터는 정부 부처는 물론 학계, 산업계, 일반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혁신 성장을 도울 것이며 기업에게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나갈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강국 실현을 위하여 참조표준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리화학,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5호의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였고 5만 9천여 건의 참조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무엇보다 참조표준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가참조표준센터와 함께 역량 있는 기관들을 데이터 센터로 지정하여 데이터 센터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의 데이터의 품질과 호환성을 높인 참조표준의 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비즈니스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며 정확도와 신뢰도가 보장된 참조표준은 그 데이터의 중심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땀 흘려 만드신 데이터들이 국가가 공인한 데이터가 되어 우리 국가, 사회, 기업,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신 참석자분들과 참조표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주소령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가참조표준 체계 및 제도 운영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전종윤 연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조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종윤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 참조 표준의 어떤 체계가 있고 어떠한 제도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이후로도 오늘 뭐 참조 표준 센터와 여러 기관에서 더 상세한 예시와 저희 제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데이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터 업계에서 주로 논의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불량 데이터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크다. 그 다음에 뭐 IBM에서도 이러한 저품질 데이터로 인해서 소모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뭐 3조 달러나 이른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다음 측정에 관련돼서도 콜레스테롤 같은 측정에 한 10% 정도의 오차가 난다면 약 13%의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뭐 20%의 정상이 나게 과하게 이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의 측정에 대해서 1% 오차도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난다. 뭐 이런 예시들이 들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와 저품질의 정보가 들어갔을 때는 그 결과도 높지 않고 저품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조 표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국가 표준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정은 차치하고 나서 성문 표준, 측정 표준, 참조 표준으로 이게 그 구분을 짓는데요. 성문 표준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말한 KS라든지 뭐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렇게 문서화된 걸 우리가 성문 표준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측정 표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정에 대한 기기, 방법, 표준 물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대해서 통합해서 측정 표준이라고 하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참조 표준은 고품질의 데이터로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나 효과는 너무나 좀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산품의 품질 향상이나 원가 절감, 그다음에 연구실에서는 불필요한 어떤 중복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낮추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참조 표준을 우리의 어떤 기술 안보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신기술이나 신서비스 창출에 당연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참조 20세 이상 남녀의 체질량 지수인데요. 체질량 지수는 보통 우리가 비만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 국가건강보험공단 그 데이터 센터에서 만든 건데 이게 체질량뿐만 아니라 여러 뭐 허리 두께라든지 허리 둘레라든지 중성 지방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있는 참조 표준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쓸모 있는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성별, 형태로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치에 대한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나 아니면 헬스 산업에서도 연관돼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 표준 두 번째 예시인데요. 요거는 이제 카이스트 고속 물성 데이터 센터에서 만든 건데요. 저희가 자주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강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충돌 시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성 값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약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참조 표준을 생산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신차 개발 시에 약 충돌 시험 한 200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약 한 470억 정도의 절감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에 들 충돌 시험에서 뭐 수십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여러 가지 이제 핵 관련된 연구원이라든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홈페이지,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독료 형태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표준 관련해서는 뭐 법체계는 이렇습니다. 뭐 저희가 헌법에 따라서 국가는 국가 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근간 아래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시행령이나 요령이나 세칙에 따라서 저희가 참조 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육성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참조 표준 센터가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지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각 데이터 센터들은 분야별로 데이터의 수집이나 생산, 평가,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생산할 때 만들어진 어떤 세부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화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 표준에 대한 어떤 운영 요령이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참조 표준 분류는 수학 물리 쪽에 화학에서 18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기술 평가 기준에서가 아마 다른 데이터 사업과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측정 방법이나 절차, 그다음에 불확도, 또 측정 소급성 이런 어떤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평가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참조 표준은 고품질의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좀 봤는데 참조 표준이 한 5만 9천여 건의 어떤 그 데이터셋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의 보건, 의료, 화학 쪽에 조금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여러 새로운 신생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좀 활동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의 데이터가 생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를 여러 가지 여러분께도 그 활용 성과 사례도 이렇게 많이 나눠드리고 했는데요. 성과를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어떤 기술 개발이나 공정 개선할 때 어떤 참조 표준을 활용한 사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가공해서 서비스하는 사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품화하고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 활용 가치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소속된 기관에서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화를 할 것인가, 이거 뭐 를 좀 고민을 해서 같이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가 참조 표준 개발 보급 사업은 저희가 R&D 사업으로 예산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75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증액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 표준 개발 쪽에서는 우리 표가원 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참조 표준 활용 정책은 우리 표준협회에서 하고 계시고, 참조 표준 활용 과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 참조 표준을 활용해서 일반 기업들이 참조 표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하는 과제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예시들이나 이런 참조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오후에도 좀 워크숍이 있고 또 5층에 홍보 부스도 있으니까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전종인 연구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역할 및 모집 안내에 대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 김창근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참조표준센터 김창근입니다. 저는 참조표준 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발굴, 그다음에 데이터 참조표준 기술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종현 연구관께서 정책 쪽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데이터 센터로서 해야 될 일들이나 역할 또는 자긍심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국가참조표준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종현 연구관께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정책과에 계시고 표준정책국 전체에서 국가 표준체계, 국가 표준 제도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국가 참조 표준 체계를 위임받아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조 표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역할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지정 절차들은 어떤 순서를 거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고민을 좀 해보면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 관련된 이슈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사실 IDW 인터내셔널 데이터 위크도 국제적으로 이 데이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IDW에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안 보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20일부터 시작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DB의 품질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까 앞에 전종현 연구관이 얘기하신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같이 이제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좀 좋았으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차후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국제적으로 코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코데이터에서 만드는 기초물리 상수가 참조 표준입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참조 표준이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데이터 시대에 아까 주소령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조하셨듯이 이제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 그래서 산업들을 어떻게 그 데이터를 초석으로 해서 촉매로 해서 해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만의 현상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초구기를 세종 때 초구기를 개발하고 그 초구기에 설치하는 위치, 규격, 저희가 얘기하는 성문 표준, 측정 표준을 잘 설치해서 220년간 참조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네, 그거는 이제 잘 보시면 저때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잘 발전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걸로 사실 동아시아 기후 변동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20일 코데이터 발표에서도 봤는데, 그러니까 기후 예측을 위해서 기부를 받아서 그걸로 센터를 설립하고 기후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 기후 예측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데이터 발표 자료에 봤었는데요. 근데 이미 우리는 과거에 220만간의 자료를 모았던 어떻게 보면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법 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을 DNA로 반영을 해서 법으로 반영을 해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산업에 데이터 기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IDW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좋게 이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제1차 국가표준기본 계획부터 해서 지금
오차까지 오면서 국가적으로 그런 기획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기반된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뢰성이 결여되면 기업이 1년에 174억 원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저 데이터를 정제하고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데이터 센터, 국가 참조 표준 체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IDW에서 지향하는 방향도 데이터 포맷뿐만 아니라 데이터 하나하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기업들이 좀 더 빨리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금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체계는 국가 참조 표준 체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미 법으로 잘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국가표준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헌법 127조 2항에 있는 국가는 국가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저 얘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데이터 만들어서 좋은 사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표준의 개념에서 법에 반영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세종대왕의 DNA를 받아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조표준은 조금 많이 어려워하셔서 잠깐 참조표준을 하시고자 하는 대상자 모집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은 성문표준, 아까 국가표준기본법에 성문표준, 척정표준, 참조표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표준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KS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는 절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들을 잘 정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개인 수준의 성문표준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울들도 교정을 하고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인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측정 표준을 활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논문을 쓰고 다음 연구에 활용하고 두고두고 활용하게 되면 개인 수준의 참조 표준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가 수준의 참조 표준을 하고 싶다. 여기는 국가 참조 표준 체계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국가 수준의 성문 표준과 측정 표준의 역할을 통해서 참조 표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까 전종인 연구원이 발표하신 참조 표준 정의에 따라서 두고두고 아까 세종대왕이 하셨던 것처럼 220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데이터 자산을 만드는 게 국가 참조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참조 표준을 만드는 역할의 키 역할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준 정책관은 제도를 만들고 잘 운영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잘 지식 자산이 되게 하는 틀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 센터는 그걸 잘 따라서 데이터 운영을 잘 하는 그런 스텝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아까 세종대왕이 220년간 모았던 그런 데이터를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기본법에도 들어있고 법에 의해서 국가 표준을 하신다는 자긍심을 좀 가지시고요. 첫 번째 아까 두 가지 제가 이점을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그냥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표준에 준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서 모으시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거 IDW에서도 고민 못하고 있는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해 가실 수 있게 저희가 같이 협력해 드린다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리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 국내 소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리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 국가 참조 표준 체계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셨듯이 55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국가 참조 표준 체계는 그냥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표준 심의회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는 국가 표준 제도에 대해서 매년 심의를 하고 5년간 또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간사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각 부처의 차관급들이 이제 담당으로 들어오게 있는 본부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참조표준센터는 그 중에 하나인 국가참조표준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그 키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데이터 센터 장님들께서는 자긍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참조 표준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위상과 자긍심을 생각하시고 적어도 10년, 20년 또는 200년까지의 그 데이터 분야를 리딩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참조표준센터 체계에서의 데이터 센터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참조표준 체계에는 데이터를 공인하는 일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돼서 측정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잘 생산하려면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려면 표준화된 문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에 관련된 역할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가참조표준센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당연히 이 데이터들을 만드는 이유는 산업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국가참조표준센터는 이런 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보시면 담당 분야 참조 표준 개발 계획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게 됩니다. 10년에서 짧게 잡아서는 5년, 길게 잡아서는 20년 이상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금은 개발 로드맵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관련돼서 같이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부분들로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지정되면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참조 데이터를 만들게 될 텐데요. 그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게 되면 항상 그 데이터 센터는 참조 표준급의 데이터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 절차서나 품질 시스템을 갖추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국내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 분야를 리딩하시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표준 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서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갖춰야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 기준하고 기술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참조 표준 기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참조 표준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드리는 몸을 아예 탈바꿈을 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기준에는 IS 9001이나 1701에 준하는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에는 해당 분야의 측정 능력 그리고 불합도 평가 능력을 갖추고
또 하나는 데이터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평가하시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리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나올 신재생이든지나 내 MR 영상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세계를 리딩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정비용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평가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지정은 평균 최근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정책과에서 참조 표준 관련된 로드맵을 탑다운하고 바텀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참조 표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분야를 탑다운으로 발굴하기도 하고 또는 바텀업으로 해서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발굴된 데이터 센터를 육성을 하고 그게 되면 이제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 지정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아까 앞단에 보여드렸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현장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요. 현장 평가가 끝나면 부적합 사항이 없다면 운영위원회 심의에 올라가고 최종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데이터 센터 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서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 지정서도 드리고요. 국회의원에서 영문 지정서도 드리는데요.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저희 참조 표준은 국가기술표준에서 모든 분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관련된 모든 분야를 저희가 리크루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다 참조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꺼져버렸나요? 네. 네, 저기 자료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우리 센터 연락처도 있으니까 그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빠르게 달려가서 설명도 드리고 미래를 같이 여는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근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는 참조표준 개발 사례를 알아보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표준 기상년 데이터 개발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강용혁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맡고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강용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요. 원래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합쳐서 보통 우리는 편하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재생법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실 이름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뭐 데이터 센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가 자원지도 연구실로 이름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그건 떠나서 일단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신에너지는 수소라든가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리뉴얼블 에너지인데요. 그게는 지금 현재 8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너지입니다. 그 모든 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들의 자원지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냥 지도만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가는 뒤에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생성하는 방법들은 지상 관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탐사를 하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건보 정도 하고 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자세하게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지도의 필요성은 뭐 우리가 늘 어떤 국가 과제나 이런 걸 하면서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린 데이터댐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들어간 게 저는 84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84년 들어갔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 데이터를 측정을 시작을 한 건 82년서부터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40년이 되는 데이터를 장기 데이터 그리고 아주 빅 데이터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 자원센터를 하게 되는 바탕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 센터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롱텀 데이터가 좀 있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야든지 어떤 때는 그 이펙트가 적을 때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저는 태양을 전공을 해서 태양 에너지로 처음에 갔지만 이게 초기에는 그냥 태양열 온수기라든가 뭐 90년대, 2000년 넘어가서 솔라셀이 조금 곽광을 받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에너지 체계에서는 아주 적은 분야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조차 이걸 제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이 일사량을 재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6년서부터 잽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은 전국 15군데에 82년도서부터 쟀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기상청에 넘겨서 왜? 이 기상 자료화 할 때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자료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 자료가 기상청으로 우리 자료가 넘어가서 우리나라 기상 자료, 일사량 자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뭐를 하냐면 그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됐어요. 초기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그걸 해왔어요. 그러다가 특히 저번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 자원평가라든가 태양광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최적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발전해서 믹서를 해야 되는데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이거 하고 믹서를 할 때 실제로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 잠재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전에는 너무 미약하니까 이걸 무시하고 그냥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도 짜고 뭐도 짜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면 지금은 신재생이 벌써 전기로만 7%가 넘어가거든요. 1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면 원래는 저번에는 최소한 60%에서 80%를 잡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는 원전하고 들어가서 믹스가 되면 한 30에서 40%는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큼 양이 되는지 잡아내는 것도 이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사량만 잡아내는 게 아니고요. 풍력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마찬가지, 수력, 지열 할 거 없이 모든 분야,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도 결국 가서 그린 수소를 하려고 하면 태양의 일사량이 어느 위치에 얼마큼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개통선이나 아니면 활용하는 데하고 매칭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듯이 입지 분석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책적인 자료는 당연히 여기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나가고 있고 정책 자료는. 그다음에 여기서 그걸 예측하거나 나우캐스팅이나 포캐스팅을 하는 기술들은 스피노프 돼서 지금 업체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캐스팅 같은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VPP라 그래서 가상발전소를 해서 지금 민간 발전의 수익성을 입찰이 들어가서 하는 이것들을 다 이 데이터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업화시켜서 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사량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를 뭐 소프트웨어니까 일을
그냥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야를 많은 노력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됩니다. 특히 일사량 같은 경우는 이게 측정 기반으로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측정을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 2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군데 하던 거를 2006년서부터 기상청이 점차적으로 해서 22군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똑같은 지점에서 하는 일사량계를 뺐습니다. 빼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도로 5군데다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 갖고 부족하죠. 왜? 미국은 전역에 일사량 데이터를 위성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2만 개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어디서든지 그 일사량 갖고 건물의 냉난방 부하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의 냉난방 부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거라든가 태양열 시스템이나 그다음 재생에너지 시스템들이 어떤 규모로 가서 경제성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거가 자료학과 평가하는데 우리는 측정 기반으로 된 22군데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현재 122군데 만들었고요. 저희들 이번에 참석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 1000군데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를 웬만큼은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 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년서부터 쟀고요. 그거는 NRE라고 미국의 재생에너지 연구소의 SRCC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준에서도. 원격은 저희들이 위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보여드리고 태양이나 풍력 같은 것도 태양은 ISO의 검에 의해서 검으로 하고 있고 풍력은 IEC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지도 같은 경우도 자연지도 지리와 그다음에 건물 DB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우리나라 전국의 건물 DB가 그대로 들어가서 건물이 일사량을 받을 때 음영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로 다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네. 그다음에 발전 예보 같은 경우가 아까 지금 새로 뜨고 있는 발전사들이 발전 사업에 들어갈 때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는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분야를 해오다가 데이터 자원지도실이 만들어진 거는 2000년 중반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2010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초기에 아주 받아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사량 데이터와 풍속 데이터를 등록을 했고요. 그 3년이 지난 다음서부터 이게 좀 뭔가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얘기가 하도 들어와서 저희들은 기초 데이터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풍속은 풍속 고도 분포 지수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놓고 건물의 부하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풍속을 갖고 결정을 하는데 이건 측정 기반만 갖고 했습니다. 그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태양은 오늘 설명드리는 태양 참조 표준에서 기상 표준연이라고 하는 TMI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고요. 2023년이 되면 10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준 기상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Typical Meteorological Months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의 지역에 1년에 평균적으로 기상이 어떻게 되는지 일사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잡아내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40년을 측정했어요. 40년을 측정을 했는데 이 서울의 건물의 냉난방 설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사량이 어떻게 들어온 거를 여기다 시간별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죠? 평균 내나요? 40년치를 시간별로 해서 평균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몽졸이 흐린 날만 나옵니다. 맑은 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면 이 평균값에 가까우면서 실제 데이터에 있는 달을 가장 근접한 달을 40년 중에서 1월 달에서 가장 대표적인 달을 하나를 뽑아냅니다. 2월 달을 하나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12달을 만든 이 데이터가 기상 표준연이에요. 방법론에서. 그래서 이것의 가중치를 가지고 뭐 활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너무 많은데 활용 쪽에 들어가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의 냉난방부와 뭐 태양광의 용량을 구하는 거, 태양열의 용량을 구하는 거, 경제성 분석하는 거, 모든 곳에 들어가는 포맷이 있는데 포맷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요. 이거를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있는 원하는 데이터 파일로 다 형식이 다 다릅니다. 이걸 다 바꾸는 방법들도 저번에 우리 활용과제를 통해서 다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데이터들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표준 기상연이라고 하는 건 일사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온도, 건습고 온도, 풍속, 풍량, 압력, 운량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지금 저희들은 40년치를 갖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은 60년에서 80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금 10년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해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 주시는 예산은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예산은 절대 아니죠. 참조 표준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거나 수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따졌을 때 지금 TMI 수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고요. 17년에. 그래서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의향이 있냐는 당연히 의향이 있죠. 지금 국내에는 지점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지금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 센터의 개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현재는 122군데 정도를 갖고 있고요. 올해 300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 합쳐서 700개 해서 1000지점이 돼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 데이터는 저희들이 82년서부터 제공이 시작했고요. 특히 일사량 데이터는 우리가 말하는 전일사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일사량은 산란과 직달로 나눠져요. 이걸 합친 거를 글로벌 인솔레이션에서 전일사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기상청에서 재고 있는 건 전부 다 전일사량입니다. 수평면 전일사량을 재고 있는데요. 이 직달 성분은 태양을 딱 수직으로 받는 이 성분을 태양을 추적해가면서 받아야 돼요. 요거는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만 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에서만 재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필요하고요. 풍력의 경우도 저희들이 95년서부터 85개 지점에 풍력 사업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마스터라 그래서 100m짜리를 세워놓고 1년간을 재야 됩니다. 그걸 갖고 사업성 평가를 합니다. 그 데이터가 저희 연구원에 저희가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풍력 쪽의 데이터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게 측정만 갖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측정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스테이션도 예산 지원이 안 돼요. 22개 하는 것도 기상청에 가서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기상청하고서 MOU를 해서 해보면 특히 이걸 담당하는 분들이 제발 일사량이 중요하다고 얘기 좀 해달래요. 그러지 않으면 숫자를 못 늘린다고. 지금 22개밖에 못 재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많이 재고 있는 곳은 농업진흥청이라든가 농업공사 이런 데서 많이 재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 데이터 갖다 씁니다. 근데도 데이터 퀄리티를 못 믿어요. 그래서 그 QC를 하는 절차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서 QC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데이터가 많은 게 좋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참조 표준에서 이 하는 것들을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농업진흥청이든 어디든 이게 측정을 왜 그러냐면 이걸 교정도 안 해요. 설치해놓고 1년마다 2년마다 교정해야 되는데 하는데 제 생각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발전사는 더 합니다. 뭐 이런 건 내부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설치만 해놓고 전기만 팔아요.
근데 실제로 얘가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걸 우리 보고 해달라 그러면 일사량계 꽂아놓은 데가 있는데 한번 보면 효율이 100% 나오는 데도 있고 200% 나오는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어느 지점을 찍든지 간에 일사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 판량하고 설치된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스템의 효율이나 고장 여부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업화 모델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14년서부터 천리안이 올라가서요. 천리안 1하고 천리안 2가 올라가서 이게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게 구름 사진이 오거든요. 이 구름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실제 측정치하고 비교. 왜? 레퍼런스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코에피션트를 만들어내는데 요걸 만들어내는데 오차율이 굉장히 저희 시스템이 좋아서 일사 모델은 이와 같이 일사량 개선하는 뭐 이퀘이션 상에서 이게 구름의 정도를 가지고 클리어 스카이하고 클라우드 데이를 나눈 상태에서 각 구름의 레이어 값들을 다 계산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일사량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정확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8% 이내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같은 알고리즘이나 이런 방법론들은 아주 상위 SCI에 저희들 계속 내고 있어서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고 있고요. 불확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이걸 갖고 들어갈 수는 없어서요.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델로 만들어낸 GHI를 측정으로 만들어낸 거를 레퍼런스로 두고 이것을 비교해서 실제로 언서튼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2군데 아까 그때 또 모델로 지금까지 했던 78개 지점을 요거를 비교를 해서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바이어스 컬렉션을 합니다. 바이어스 컬렉션을 해서 실제로 모델 값들을 다시 바이어스 보정된 모델 값으로 만들고 그것을 불확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들을 검증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청에서는 기상청이 자체적인 관리나 이거 요령에 의해서 늘 올라가서 닦기도 하고 검증을 한다고 믿어야 되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상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측정이 안 되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레퍼런스를 잡고 있는 게 저희 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대전 기상청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같이 비교를 합니다. 결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마다 올라가서 닦고요. 예, 데이터가 손실이 안 되게끔 해서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 부분은 뭐 뒤에 또 다른 파트에서 많이 하실 테니까 저희들은 활용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를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몇백만 건이 방문객 수가 이렇게 되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2008년도, 2000년대 이럴 때는 관심이 없어서 만들어놔도 들어오거나 더군다나 유일하게 출연연 전체에서 유일하게 공공 포털에다가 데이터를 올린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 데이터 공공 포털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정보 공개 이게 공문이 수없이 날라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보내고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할도 이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 300만 건이 넘기 때문에 굉장한 홍보라 그럴까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저기 신재생 종합평가할 때 이 솔루션은 한전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넣어서 그쪽에서 신재생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신재생 설비를 설계하거나 지점을 하거나 개통을 연계하거나 할 때 이 데이터를 써서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공간 정보 포털에다가 저희들이 아예 행망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집에 태양광 올리면 이게 얼마나 올릴 수 있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러면 바로 쳐서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올려줬습니다. 예. 그와 같이 그리고 그 표준 기상 데이터 변환기라고 하는 게 저희 연구원 그 홈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TMI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든 평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든 어떤 방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를 여기서 변환시켜서 바로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예.
그것도 활용 쪽에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학회랑 연결을 해서 태양에너지 학회에 이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서 마음대로 학교 건축과라든가 기계과 뭐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건 좀 저희 자랑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논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위 5%, 10%, SCI 20%에 연 한 10편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수상도 굉장히 많이 해서요. 20년엔 우리 연구원에서 에너지 대상에서 최우수 대상을 저희 팀이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과학기술훈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논문이나 뭐 이런 쪽에 가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제공 같은 경우도 학교, 연구소, 공기업, 그다음에 산업부, 과기부 할 거 없이 저희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지금 현재는 조금 미미할지 몰라도 이게 미래 산업이나 아니면 뭔가가 중요할 때 꼭 필요한 게 데이터인데요. 제일 먼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정책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정부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가 기반에 대해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일단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데이터가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일단 하면 판이 커지거든요.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일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들어오실 때 하고요. 기술성과에서 뭐 저희들 스피노프 해가지고 기술료 이전하는 것들은 꽤 많습니다. 꽤 뭐 단순하게 어떤 알고리즘, 어떤 데이터 뭐 이래서 기술 이전, 지금도 기술 이전 협약 진행 중인 게 한 4-5건 넘어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데이터 센터들 저희들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여기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에서는 전문위원회까지 하고요. 그것을 넘겨주면 기술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자체도 저희들이 내부 심사를 매년 하고 있고 경영 검토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서 4월 이내 갱신평가를 해서 우리가 갱신평가를 한 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고요. 이제 3번째 지금 저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데이터들은 지금 우리 데이터를 실제로 보시려면 신재생 에너지 백서를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신재생 에너지 이거 2년마다 나오는데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짝수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고요. 신재생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의 앞부분에 잠재량 들어가는 부분은 다 저희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좋은 발표해 주신 강용혁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참조표준 활용 사례입니다. 참조표준 데이터를 활용한 MRI 뇌경색 자동 탐지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JLK 유위선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인 JLK라는 회사에서 최고의학 책임자를 맡고 있는 류위선입니다. 그 참조표준 활용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2월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과에 재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한국인 뇌혈말 영상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2월에 이제 JLK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람이 스피노프한 거죠, 사람이. 제가 활용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참조표준이 없었다면 뭐 이런 이직을 사실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참조표준의 계기가 돼서 이직을 사람이 스피노프한 것도 좀 중요한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활용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 사실 뭐 MR 뇌영상 센터만큼 참조표준의 혜택을 많이 본 센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헬스 케어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왜 참조표준을 활용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 탐재표준 센터에 드리는 제언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내열만 영상 데이터 센터는 한 12년째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1개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환자의 MRI 영상을 수집을 했고, 그 MRI 영상 수집한 게 한 13,000건 정도 MRI 영상을 수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MR 영상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13,000명을 MRI 영상을 모은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 모은 영상을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표준화시켜서 저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이제 철저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 데이터의 원천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처럼 뇌경색 환자가 92%, 93%가 MRI를 찍어대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뇌경색 환자의 MRI 촬영률이 한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택 삐뚤림 없이 전체 뇌경색 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표준 자료, 참조 표준 자료를 만들고 끝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임상적으로 활용하고 또 기술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빗둘림 없는 전체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영욱 센터장님이 너무 많은 좋은 활용사들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뇌 만성화열 병변에 대한 참조 표준을 만들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게 전문가들은 쉽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비전문가인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백질 변성이 심하네요. 백질 변성이 뭔데요? 그 머리 안에 이렇게 피가 잘 안 가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돌아서면 이제 그거 뭐였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이런 영상과 참조 표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환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전체 뇌경색 환자 중에 백질 변성이 거의 99등에 해당될 정도로 심하다. 그럼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병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면 당연히 치료에 대한 수용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많이 이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주 좋은 여러 저널들에 이제 논문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조 표준이 저희 센터에게는 이제 빛과 소금의 존재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사실 JLK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의료 인공지능 중에서는 첫 번째로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의 시드가 됐던 게 사실은 참조 표준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이터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펀드를 레이징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강점이 됐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이제 이 회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투자금들을 초기에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를 지금도 계속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질병을 탐지하거나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MR 뇌영상 센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뇌질환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다양한 유형, 뇌출혈, 뇌경색부터 시작을 해서 혈관 내에 생기는 꽈리라든지 뇌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 솔루션들의 사실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참조 표준 데이터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직 인공지능이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인구 알파고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서 아주 우리 의료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요소로 떠올랐지만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 주가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바닥으로 꼬라박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고 싶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은 지치죠. 밤에 막 자다가 새벽 2시에 불려 나가서 이제 막 MRI 영상 봐야 되고 환자 봐야 되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계는 이제 지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일관성 있게 병을 탐지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저희가 이제 MR 뇌영상 센터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쭉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리뷰는 이미 그 해당 병원의 전문의가 다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센터에 있는 전문의가 이제 리뷰를 했죠. 그래서 리뷰를 하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병변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고, 인공지능 학습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했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전문의 의견들과는 달리 저기 병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탐지, 잘못 탐지된 영상들을 이제 쭉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다시 보니까 병변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환자의 이제 차트를 열어서 병력을 리뷰를 해보니 이 병변과 딱 잘 맞는 증상이 환자한테 나타난 거죠. 사실 이게 진짜 병변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병이라는 게 우리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가 아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완전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그레이 에리어에 존재하는 진짜 애매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의사들이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대 의사들보다는 50대, 60대 의사들이 왠지 신뢰가 가는 이유가 결국은 그 경험에 근거한 기반한 내용이라는 게 결국 그만큼의 그 환자가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받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한 명의 의사가 보는 환자가 평생 본다고 해서 그게 몇만 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천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험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이 경험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 혹은 그런 기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데이터 센터, 참조표준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는 전문가가 발견하지 못한 거, 요새 요거를 다 이제 제가 혼자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신경과 전문의들에게 병력과 MRI를 다시 보여주고 이거 병변이 있는 게 맞는 거 같냐 그랬더니 이제 다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실제 이제 이 환자는 2번의 전문의 리뷰를 통해서 병변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 하얗게 보이는 요 자리가 병변인데 되게 애매합니다. 이 MRI 해상도가 아주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물론 뭐 이제 MRI 해상도를 더 막 끌어올려가지고 한 7테슬라 MRI로 MRI를 한 1mm나 0.5mm 두께로 찍어버리면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영상을 찍으면 한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릴 텐데 Time is Bra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뇌졸중 환자 진료에서 1시간 동안 MRI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조표준을 통해서 수집한 MRI 영상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급성기 뇌경색을 찾아낼 수 있는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관련된 연구들 제일 좋은 논문에 발표된 연구가 대략 한 2,0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 싱글 센터 단일 기관에서 한 연구인데 저희는 이제 11개 기관에서 한 6,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환자의 규모에 봤을 때는 완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 20%, 50%, 100%는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대략 한 6,000명 정도의 환자들 중에 10%를 활용했을 때, 20%를 활용했을 때, 100%를 활용했을 때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과연 개선이 되는 거냐, 즉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공지능 모델이 성능이 좋아지는 거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한 내용인데 저희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세츄레이션이 될 거다,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무한정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6,000명까지는 계속 좋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환자를 더 8,000명, 10,000명, 2만 명으로 모으면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겠고 그 개선된 성능의 과연 세츄레이션이 어딘지는 사실 6,000명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는 성능이 어떠냐. 그래서 병변이 큰 경우에는 잘하고 작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구나.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병원을 방문한 시간, 증상 발생한 지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 얼마 안 걸리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MRI 영상에서 그만큼 신호 강도가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구분하기가 어려운 영상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한 몇 년 동안은 빅데이터가 대세였죠. 이제 빅데이터가 대세였지만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에서 굿데이터로 분위기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엑스레이에서 이제 노듈이라 그래서 혹이죠, 혹. 가슴 엑스레이 상에서 혹을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원본 영상이고 혹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확대해 드린 건데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갈비뼈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혹의 경우에는 이게 3차원을 우리가 2차원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퍼블릭 데이터 중에 이제 NIH 데이터가 가장 큰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데이터는 대략 한 10만 건 정도의 엑스레이를 퍼블릭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흉부 엑스레이 관련 인공지능 논문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판독문을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서 판독문에서 레이블링을 뽑아내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대단하다. 역시 영어. 다 영어로 판독되어 있을 테니까 영어로 레이블링 뽑아내니까 얼마나 정확할까 이런 생각했지만 뜯어보니 절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0만 건을 다 리뷰하지는 못했지만 랜덤으로 한 10,000건을 샘플링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니까 가슴 엑스레이라고 그래놓고 배가 막 배 사진이 들어와 있고 가슴 엑스레이라고 돼 있는데 다리뼈 사진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링은 판독문에는 뭐 이제 no evidence of pneumonia, 그러니까 폐렴의 근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렴이라고 레이블링이 돼 있다거나 이 자연어 처리 방법이라는 게 의사 판독이 포맷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커먼 포맷이 있어서 판독을 쓰는 게 아니라 의사들마다 자기 나름의 쓰는 문구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로 레이블링을 한 게 레이블링이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껴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레이블링 병이 있다 없다라고만 레이블링 데이터에 돼 있는 10만 건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이 영상을 집어넣고 돌려보니까 엑스레이에서 폐를 봐야 되는데 얘가 심장에다 갖다 대고 막 하얗게 여기를 보고 내가 여기 병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답을 맞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뭐 병이 아닌 엉뚱한 데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셀라이언스의 그레드 캠을 켜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형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CT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CT를 보고 CT가 정답이죠. CT가 훨씬 더 엑스레이보다 정확하니까 CT를 정답지로 해서 엑스레이에 혹이 있는 자리를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네모 박스로 이렇게 쳐준 데이터가 한 2,000건 정도 있습니다. 그 2,000건을 가지고 이제 추가 학습, 트랜스퍼 러닝을 한 것입니다. 추가 학습을 했더니 성능도 또 좋아질 뿐만 아니라 병변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하는 성능이 훨씬 나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논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 10만 건으로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것보다 2,000건을 가지고 학습을 한 게 훨씬 더 좋은 성능, 즉 빅데이터보다는 굿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자료입니다. 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하시면서 헬로 월드를 한 번이라도 쳐보신 분이라면 아시는 이제 앤드류 응이라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요즘에 빅데이터에서 굿데이터로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데이터 센터 소개할 때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기고라 그러는데 garbage in, garbage out이라 그래서 들어가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결국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지만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동안 묻혀져 있다가 데이터의 규모가 중요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머신러닝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굿데이터로 전반적인 기조가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머신러닝이 접하게 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롱테일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데이터가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아주 흔한 환자, 진단이 쉬운 환자들이 전체 데이터의 99%를 차지를 하고 실제로 의사들이 인공지능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판단이 어려운 환자는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드문 환자들이 포함은 되겠지만 결국 그 환자들의 데이터 개수가 1개, 2개, 3개로 제한돼 있다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테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오그멘테이션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 롱테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잘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녹여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제 실마리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 그동안은 6년 동안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인공지능에만 방점이 쳐져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에서 이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좋은 데이터, 얼마나 전문가들이 노동 집약적인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정확하게 레이블링한 데이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컨셉,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컨셉에 맞는 데이터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사실 기계학습이라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까지 사실 이 퍼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부각되면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앞으로도 중요해지고 특히 좋은 데이터에 대한 방점이 계속 찍힐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요약과 재원을 드리자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점점 이제 이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 병원들마다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IRB를 예전에 통과를 하면 됐었는데 심지어 요즘은 이제 IRB를 통과한 뒤에도 DRB 데이터 관리위원회라는 게 또 생겨서 그 데이터 관리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이제 대형 병원들은 데이터를 반출시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재산을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데이터를 반출 극도로 꺼려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아주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CT 데이터를 반출을 할 때 당연히 환자 정보는 익명화를 시킨 다음에 반출을 하게 되는데 CT 데이터를 반출을 해서 3D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얼굴 모양이 보인다. 뼈가 보이기 때문에 뼈를 통해서 얼굴 모양을 유출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것도 개인정보다. 그래서 얼굴 모양에 해당되는 뼈를 완전히 뭉개서 삭제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반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병원이 나타났을 정도로 데이터를 반출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특히 국가과제, 참조표준센터와 같은 과제를 끼게 되면 이 IRB나 DRB에서도 사실 규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국가과제로 진행되는 연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 느낌은 작년 올해부터는 그냥 회사 차원에서 뭐 기술 이전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건 이제 거의 이제 어려워졌고요. 대부분이 이제 국가과제를 끼고 데이터를 반출해야 되고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MR 뇌영상 센터가 12년 동안 실제로 13,000명의 MRI 영상을 모으고 그 13,000명의 MRI 영상에서 병변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노테이션하고 전문가가 검수하고 그걸 표준화시키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과제로 나온 과제들이
10년짜리 과제가 거의 없죠. 대부분 2년짜리, 3년짜리 과제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단기형 국가 과제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뚜렷하게 열심히 우리가 이 작업을 해주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아주 길게 지원이 가능한 참조표준이 이런 좋은 데이터를 꾸준히 많이 모은 데서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조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의 가치,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료 데이터는 점점 모으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런 참조표준과 같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훨씬 더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커먼 데이터 모델 CD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커먼 데이터 모델 사업이 최근에도 한 4, 5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 커먼 데이터 모델로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한 100만 건 정도의 데이터, 10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데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준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하려고 하다 보니 엄두가 안 나죠. 이게 뭐 진단명을 표준화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CDM 모델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서 적합하지는 않은 모델인 것 같고,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연구자 주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연구자 주도는 연구자가 그만큼 자기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레이블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조표준에서는 그런 연구자 주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프리시즌 메디신, 정밀 의료가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밀 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축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다양한 축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자의 임상 데이터, 텍스트로 되어 있는 임상 데이터,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 라이프 로그 데이터, 그다음에 건강검진 데이터, 이런 굉장히 많은 축의 데이터들이 결국은 모여져야지만 하나의 블록이 이제 좋은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의 예쁜 이제 성과물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는 모두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모델링 해가지고 프리시즌 메디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파편화된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아서 데이터를 이끄는 거는 사실 개인이 하기는, 혹은 한 병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국가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창구로 끌어모으는데 주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많이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 군데로 끌어모아서 정말 그 사람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모았을 때 이 한 사람을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쌓여진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프리시즌 메디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참조표준을 통해서 정말 10년 동안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한국인 내마약 상태를 많이 도와주신 여러 박사님들과 참조표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희선 상무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순서론 마지막입니다. 안내 및 홍보 관련하여 한국표준협회 문진규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 참조표준 활용 및 확산 기반 구축이라는 활용 정책 지원을 맡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문진규 위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간단한 안내나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오늘 설명회가 데이터 센터 지정을 위한 모집 설명회인데,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로 지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로부터 이제 공인을 받은 국가 지정 데이터 센터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김창근 박사님께서 이제 실제 그 데이터 센터 지정서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양식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생긴 것 같이 돼 있고, 이 지정을 받음으로써 그 기관의 인지도나 신뢰도가
당연히 이제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이점인데요.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생산 능력 보유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 기준과 기술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현장 평가, 그러니까 서류나 현장 평가에 가보면 이 평가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 이 관련 전문가께서 여러 이제 뭐 의문들을 제기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돼야지만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기관이 만드는 데이터가 이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 이제 개발 사례나 활용 사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 기술 이전이나 그다음 유료 회원, 그다음 활용 패키지로 지원하는 다양한 활용 방식을 통한 비즈니스화를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를 과제로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만드신 데이터를 참조 표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장기적인 과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 활동입니다. 여기에 이 참조 표준에서 데이터 센터로 지정받으면 그냥 계속 데이터 생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 워크숍인데요. 이제 이 종합 워크숍에서 참조 표준이 어떤 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현재 뭐 화두나 뭐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게 되고 매년 이제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후 2시부터 종합 워크숍을 이어서 개최를 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에도 계속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심포지엄인데요. 국제 심포지엄은 이제 이름이 국제니까 이제 외국에는 이제 어떤 참조 표준 관련된 어떤 동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뭐 동향도 알아보고 이제 토의해 보는 시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계속 이제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교육 및 세미나인데 올해 그러니까 매년 계속 예전부터 이 참조 표준 관련된 그러니까 데이터의 뭐 불확도나 뭐 이런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고 올해는 지금 2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다가오는 교육은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셔서 횟수를 지금 늘려야 될지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책 간담회입니다. 이제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사실 뭐 이제 의견을 듣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재 참조 표준의 이 정책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고요. 이것도 뭐 매년 1회 이상 이제 이 참조 표준을 생산하는 분들 혹은 활용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입니다. 이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기관 관계자들이 이제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토의할 수 있는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그 공모전을 이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이 공모전 목적은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도 있지만 저희 쪽 공모전은 일단 참조 표준을 더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계속 이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 중에 있어서 다음 달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전이 이제 런칭이 되면은 여기저기 이제 뭐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및 홍보 채널입니다. 이제 공식 누리집하고 SNS가 있는데요. 이제 공식 누리집은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이 있고 여기는 이제 참조표준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참조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나와 있고 다음에 있는 국가참조표준센터 누리집 SRD에는 실제로 여기서 참조표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참조표준이 있는지를 조회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정돼 있는
데이터 센터가 55호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데이터 센터가 있는지 지금 나누어드린 리플렛에도 있지만 여기 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에도 좀 더 참조 표준을 쉽게 혹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2022년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모집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